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웃는 남자. 지은이 빅토르 위고, 옮기니 백연주.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기묘한 웃음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실화, 빅토르 위고의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숨은 명작, 웃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에서 빅토르 위고는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존재한 어린이 인신매매단 콤프라치코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기이하게 생겼거나 기형의 신체를 가진 아이들을 몸종이나 광대로 만들어 곁에 두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아이들까지 귀족에게 팔아넘기려고 한 콤프라치코스의 만행 중에 하나가 칼로 얼굴을 그어 미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콤프라치코스의 만행이 만든 웃음으로 인해 그인플레는 평생 전대미문의 얼굴을 가진 채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로 살아갑니다. 그인플레는 얼굴만 웃고 있을 뿐 진정으로 웃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웃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웃음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곳곳의 거리에서 우리를 붙잡는 그인플랜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음식점, 매일 지나치게 되는 계산대와 거의 모든 공공기관 창구에서 최선을 다해 웃고 있는 여러 그인플랜들. 그들은 힘들고 버겁지만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마인 듯 천사인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가졌지만 그인플랜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위안을 건네며 도움을 주는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가장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환상적인 웃음을 가진 주인공 그인플랜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예비 이야기 1. 우르수스. 우르수스와 호모는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다. 우르수스는 사람, 호모는 늑대였다. 그들은 서로 기질이 잘 맞았다. 우르수스가 늑대의 이름을 지었다. 늑대에게는 호모가, 자기에게는 우르수스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이름도 스스로 선택했을 것이다. 사람과 늑대는 함께 장터나 지방축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리 모퉁이를 다니며 어디에서든 하찮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엉터리 묘약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충동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늑대는 온순하고 우아하여 구경꾼들의 호감을 샀다. 길들이기를 구경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다양한 종류의 지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즐거움이다. 왕이 행차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르수스와 호모는 이 사거리에서 저 사거리로, 에버리스 트위스 광장에서 에드버그 광장으로,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이 백장령에서 저 백장령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함께 떠돌곤 했다. 장이 섰다가 끝나면 다른 장터를 찾아 움직였다. 우르수스는 바퀴 달린 오두막에서 살았는데 낮에는 훈련이 잘 된 호모가 그것을 끌고 다녔고 밤에는 보초를 섰다. 험하고 비탈진 길이나 홈이 너무 깊거나 진흙이 너무 많을 때는 우르수스도 멜빵을 목덜미에 걸고 늑대와 나란히 서서 사이좋게 끌기도 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늙어갔다. 그들은 황무지나 숲속의 빈터, 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 작은 마을 입구, 읍내로 들어가는 길목, 장터, 산책로, 공원 변두리, 교회 앞들 등 어디서나 야영을 했다. 작은 마차가 장터에 멈춰서고 눈을 크게 뜬 아낙네들이 달려오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싸면 우르수스는 침을 튀기며 연설했다. 호모는 그것에 동조하면서 작은 쪽박 하나를 물고 공손히 사람들 앞을 지나가며 동냥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 늑대도 사람도 교양이 있었다.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길들었는지 늑대의 친절함은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절대 인간으로 대화하지는 마라. 친구는 늑대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모는 절대 누구도 물지 않았지만 우르수스는 가끔 물곤 했다. 적어도 무는 것이 우르수스의 특권이었다. 우르수스는 인간 혐오자였으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개사가 되었다. 생계 탓이기도 했다. 먹고 사는 일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기도 하는 법이다. 게다가 인간 혐오자인 고개사는 자신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의사노릇도 했다. 하지만 의사노릇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르수스는 복화술을 할 줄 알았다. 사람들은 그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는 누구의 억양이나 발음이라도 완벽하게 흉내내서 듣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누구의 목소리를 흉내내든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혼자서도 군중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앙가 스트리미트, 입 대신 배로 말하는 사람, 즉 복화술사라는 뜻, 라는 칭호를 붙일만 했고 그는 그 칭호를 받아들였다. 그는 집박이, 발구지, 흔히 꾀꼬리라고도 부르는 수다꾼 종달새, 흰가슴 티티새 등 자기처럼 계절 따라 이동하는 온갖 새들의 소리를 흉내냈으며 가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광장이나 초원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그 소리는 거대한 군중처럼 소란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새벽녘처럼 차분하고 평온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전 세기에 투젤이라는 사람은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내는 요란한 소음과 모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다. 그는 비퐁, 자연 연구가이자 문필가 밑에서 동물 사육장 관리인으로 일했다. 우르수스는
예민하고 독특했으며 호기심이 많고 우리가 흔히 우화라고 부르는 괴이한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그것을 믿는 척했다. 그런 뻔뻔스럼조차 그가 즐기는 장난의 하나였다. 그는 사람들의 손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책 몇 권을 뒤적거리고는 결론을 얻은 것처럼 점괘를 알려주었다. 그의 점괘란 예를 들어 검은 앞말을 보게 되면 위험한 일이 닥친다거나 혹은 여행을 떠나는 순간에 목적지를 모르는 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따위의 예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미신의 장사꾼이라고 칭했다. 그는 자주 이런 말도 했다. 캔터베리 대주교와 나 사이에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 나는 자백한다. 이에 분노한 대주교는 그를 소환했다. 그러나 영리한 우르수스는 자신이 지은 성탄절에 관한 강론을 읊조렸고 그 강론에 매혹된 대주교는 그것을 암기해 두었다가 마치 자기 것처럼 강단에서 널리 퍼뜨렸다. 그 덕분에 그는 용서를 받았다. 우르수스는 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치료했다. 그는 능숙하게 약초를 사용했다. 개암나무 순이나 흰 갈매나무, 아르도, 가막살나무, 가시갈매나무, 사이즐빵, 흑갈래나무 등 하찮은 식물 속에 있는 오묘한 효능을 이용했다. 그는 끈끈이 주걱으로 폐병을 다스렸는데 줄기 아래쪽에서 딴 잎은 화재작용에 위쪽에서 딴 잎은 토사제로 사용했다. 보통 유대인의 귀라고 부르는 나무의 혹으로 인후통증을 잡았고 어떤 골풀로 소해병을 고치는지 어떤 종류의 박하로 말해병을 고치는지도 잘 알았다. 그는 양성을 지닌 맨드레이크의 아름다움과 효능 등 그 외에도 많은 비결을 알고 있었다. 불도마뱀의 털로 화상을 치료하기도 했는데 플리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네로는 그 털로 만든 수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르수스는 증류기와 목이 긴 유리 플라스크를 사용해 물질의 성질을 마음대로 바꾸어 만병통치약을 만들어서 팔았다. 오래전에 그가 베들레헴 정신병원에 잠시 유폐된 적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를 정신 이상자로 보았으나 그저 시인에 불과한 것을 안 뒤로 즉시 풀어주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감내하는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르수스가 현학자의 고상한 취향을 가진 늙은 라틴 시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핀다로스의 조예가 깊었다. 라팽이나 비다 등과도 능히 겨룰 만큼 허풍을 떨었고 부오르 신주에 견줄 만큼 의기양양하게 예수의 양식풍의 비극 작품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옛사람들의 존경할 만한 리듬과 운율에 익숙해진 탓에 그는 고유한 이미지와 고전적 은유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딸 둘을 앞세우고 가는 모습을 가리켜 닥틸로스, 아버지 뒤를 두 아들이 따르는 모습은 아나파에스토스, 그리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걷는 모습은 암피마크로스라고 했다. 이토록 풍부한 학식은 굶주림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 살레르노 의학 전문학교에서는 조금씩 자주 먹어라라고 말하지만 우르수스는 조금씩 가끔 먹으며 가르침에 반만 따랐다. 하지만 그것은 꾸준히 몰려오지도 않고 물건을 자주 사지도 않는 구경꾼들의 잘못이었다. 우르수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말 한마디를 뱉으면 마음이 진정된다. 늑대는 울부짖음으로, 양은 털로, 숲은 꾀코리로, 여인은 사랑으로, 그리고 철학자는 감탄적 종결어로 위안을 삼는다. 우르수스는 필요한 때면 손수 희극 몇 편을 써서 대충 공연도 했는데 그것은 약을 파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작품을 쓰는 와중에도 1608년에 런던으로 호수를 끌어온 기사 휴 미들턴을 찬양하는 영웅적 목가 한 수를 지었다. 런던에서 95km쯤 떨어진 하트포드 백장령에서 평화롭게 흐르고 있던 호수에 미들턴 기사가 삽과 곡괭이로 무장한 사나이 600여 명을 이끌고 와서 땅을 뒤집어 엎어 어떤 곳은 깊게 파고 어떤 곳은 들어 올렸다. 지형에 따라 6m 정도 높이로 올리기도 하고 9m 정도로 깊이 파기도 했다. 그리고 허공에 목재수로를 설치하고 돌과 벽돌과 두꺼운 널판으로 여기저기 다리 800개를 놓았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던 런던에 호수가 생겨났다. 우르수스는 그 평범한 이야기를 템스강과 서펜타인 호수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아름다운 목가로 바꾸어 넣었다. 서펜타인 호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템스강이 침대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여인의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 늙었다오. 하지만 부자라서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소. 휴 미들턴 경이 모든 공사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다는 뜻이 담긴 독특하고 대담한 문장이었다. 우르수스는 독백에 뛰어났다. 비사교적이지만 수다스러운 기질을 타고나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욕구를 충족시켰다. 누구든지 혼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독백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안다. 자기 내면의 말은 못 견딜 정도로 근질거린다. 허공을 향해 말을 내뱉는 것이 곧 배출이다. 큰 소리로 혼자 말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과 대화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버릇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거드름을 피우며 떠들곤 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르수스는 그 위인들과 비슷했다. 그는 자신의 청중이 되는 양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켜 세우다가도 욕설을 퍼부었다. 그가 오두막 안에서 혼자 떠드는 소리는 길에서도 들렸다. 각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상가들을 평가하던 행인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저런 얼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는 가끔 자신에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옳다고 인정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에게 연설을 하던 그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나는 식물의 줄기, 싹, 꽃받침, 꽃잎, 수술, 심피, 배젓, 잔황, 홀씨주머니, 지으류 등 모든 비밀을 연구했지. 또 크로마티코스, 오스모스, 키모스를 연구했다고. 다시 말하면 색깔과 냄새와 맛의 형성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한 거야. 우르수스가 우르수스에게 스스로 발급해준 자격증에는 물론 자만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크로마티코스, 오스모스, 키모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다행히 우르수스는 네덜란드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곳에 갔다면 네덜란드인들은 그가 표준 체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에 달았을 것이다. 그곳은 표준 체중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마법사로 간주하는 곳이다. 표준 체중은 분별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하고 독창적인 것은 없었다. 일종의 확인 절차였는데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균형이 깨지면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체중이 초과되면 교수형으로, 미달인 경우는 불에 태워 죽였다. 요즘도 오우데바테르에 가면 마법사들의 체중을 달던 저울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치즈 무게를 다는 용도로 사용한다. 종교가 그만큼 쇠퇴한 것이다. 우르수스도 틀림없이 그 저울과 한바탕 싸워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떠돌아다니면서도 네덜란드에 가는 것만은 조심했다. 잘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몹시 가난하고 성품도 괴팍한 그는 어느 숲속에서 호모와 사귀게 된 후로 떠돌이 생활에 대한 취미가 생겼다. 그는 늑대를 동업자로 삼고 함께 정해진 곳 없이 떠돌면서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운명의 삶을 맡긴 채 살았다. 그는 재능이 많았고 모든 일에서 뛰어난 솜씨를 보여 치유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병고에서 구해내는 등 놀랍고 특이한 일들을 해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고개사이자 훌륭한 의사로 생각했다. 또한 마법사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악마의 친구로 여겨지는 것이 해로웠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았다. 사실 우르수스는 좋은 약을 만드는 것에 열중하고 식물을 사랑한 탓에 자신을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는 풀을 뜯기 위해 루시퍼의 샐러드가 있는 거친 숲속으로 자주 들어갔다. 고등법원 판사 드 랑크르의 말에 의하면 저녁 무렵 안개가 짙을 때 나온다는 오른쪽 눈이 먼 애꾸눈의 외투도 없이 허리에 검을 차고 맨발에 샌들을 신은 남자와 마주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우르수스는 비록 괴상한 행동을 하고 성질은 기이해도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박이 쏟아지다가 멈추게 한다든지 유령들을 나타나게 한다든지 어떤 남자를 지나치게 춤추게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선명하고 구슬프며 공포로 가득한 꿈을 꾸게 한다든지 혹은 날개에 내달린 수탉이 태어나게 하는 등의 짓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런 짓을 할 만한 나쁜 의도 따위는 없었다. 특히 몇 가지 혐오스러운 짓은 결코 저지를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독일어나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음에도 유창하게 말하는 행위는 저주받을 악행의 징후이거나 어떤 우울한 기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질병의 표시다. 물론 우르수스는 라틴어를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라틴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시리아 말을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몰랐기도 했지만 마녀 지폐의 언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에서는 카르다노보다 갈레노스를 선호했다. 카르다노 16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의사, 또 유식하기는 했으나 갈레노스에 비하면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르수스는 경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오두막 안은 상당히 넓어서 수수한 누더기들이 담긴 큰 괴짝을 들여놓고 그 위에 누워 자기에 충분했다. 그는 초롱 하나와 가발 몇 개, 그리고 식기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식기들은 벽에 못을 박아 걸어두었고 그것들 사이에 악기들도 함께 걸어두었다. 그 밖에 고음 모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큰 공연이 있는 날에는 그것을 두르면서 정장을 차려입는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는 껍데기가 둘 있는데 이것이 내 진짜 껍데기지 라고 말하면서 고음 모피를 보여주었다. 바퀴 달린 오두막은 그와 늑대의 공동 소유물이었다. 오두막과 증류기 그리고 늑대 말고도 그에게는 플루트와 비올라, 다감바, 첼로의 전신 하나가 있었으며 그것을 듣기 좋게 연주했다. 그는 필요한 영약들을 직접 만들었다. 가끔 솜씨를 발휘해서 야식을 만들기도 했다. 오두막 천장에 난 구멍으로 괴짝 옆에 놓인 주물난로 연통을 뽑았는데 그것이 괴짝을 그을리게 만들었다.
난로는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연금술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자를 삶았다. 늑대는 밤이 되면 다정하게 사슬에 묶인 채 오두막 밑에서 잤다. 호모의 털은 검은색, 우르스스의 털은 회색이었다. 우르스스는 아직 60이 되지 않았으니 50쯤이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앞에서 본 것처럼 감자로 끼니를 때웠다. 돼지나 도용수에게 주는 쓰레기였다. 그는 분노하고 체념하면서 그것을 먹었다. 그는 크지 않은 키에 그저 길쭉하기만 했다. 그는 이미 구부정하고 우울해 보였다. 노인의 구부러진 몸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것을 상징한다. 그는 천성적으로 슬픈 사람이었다. 그는 웃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우는 것도 역시 불가능했다. 그에게는 눈물이라는 위안도 즐거움이라는 일시적인 방법도 없었다. 늙은이란 생각하는 폐허인데 우르수스는 바로 그런 폐허였다. 돌팔이의 수다스러움과 선지자의 야임, 초조한 얼굴의 조급함 등이 우르수스였다. 젊은 시절에는 어느 귀족 가문의 철학자로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늑대 같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아주 많이 늑대 같은 것은 아니었다. 호모는 흔히 볼 수 있는 늑대가 아니었다. 서양 모가와 사과를 달게 먹는 것을 볼 때는 초원의 늑대 같고 색이 짙은 털은 리카온을 연상시켰으며 조심스럽게 울부짖는 걸 들으면 쿨페오 같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쿨페오의 동공을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쿨페오가 여우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다. 그러므로 호모는 진정한 늑대였다. 몸 길이는 1m 50cm 정도 되었는데 그 정도면 리투아니아에서도 큰 늑대축에 들 것이다. 힘은 무척 센 편이었고 눈은 사시였지만 그게 호모의 탓은 아니었다. 호모는 혀가 매우 부드러웠고 가끔 그 부드러운 혀로 우르수스를 핥았다. 등줄기 털은 짧고 촘촘했으며 숲속에 사는 늑대처럼 몸이 말랐다. 우르수스를 만나서 마차를 끄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룻밤에 400리 정도는 가뿐하게 달리곤 했다. 우르수스는 늑대를 총림에서 만났는데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가재를 잡는 것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그가 개잡이계의 일종인 정직하고 진정한 쿠파라 늑대라는 것을 알았다. 우르수스는 당나귀보다는 호모를 선호했다. 당나귀에게 자신의 오두막을 끌게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일을 시키기에 그는 당나귀를 매우 존경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해받지 못하는 4발 달린 몽상가인 당나귀가 철학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마다 불안한 듯 이따금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당나귀는 우리와 우리의 생각 사이에 껴있는 제3자로 매우 거북한 존재이다. 우르수스는 개보다도 호모를 더 좋아했는데 늑대가 우정을 찾아 더 먼 곳에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탓에 우르수스는 호모로 만족했다. 호모는 우르수스에게 동료 이상의 존재, 그의 상사체였다. 우르수스는 호모의 홀쭉한 옆구리를 툭툭 치며 말하곤 했다. 또 다른 나를 찾은 거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궁금한 사람들은 호모를 연구하면 될 거야. 내가 그를 분신으로 남길 테니까. 숲에 사는 짐승들에게 별로 애정이 없는 영국의 법이 호모에게 싸움을 걸거나 거리낌 없이 여러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늑대의 대담성을 트집잡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호모는 에드워드 4세가 하인들에게 부여한 불가침의 혜택을 이용했다. 주인을 받드는 하인은 누구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게다가 스튜어트 왕조 말기에 궁정 여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 아시아에서 들여온 아디브라고도 하는 고양이 크기의 코르삭 늑대를 개 대신 데리고 다니던 유행이 있었기에 늑대에 대한 통제 또한 제법 느슨했다. 우르수스는 호모에게 두 다리로 서기, 노염을 불쾌감으로 완화시키기, 울부짖는 대신 투덜대기 등 자신의 재능 일부를 전수해 주었고, 늑대는 사람에게 지붕과 빵, 불 없이도 견디는 일, 궁궐 속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느니 숲속에서의 배고픔을 택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온갖 이정표를 따라다니면서도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결코 벗어나지 않던 오두막 겸 마차에는 4개의 바퀴와 늑대를 위한 들것 하나, 그리고 사람을 위한 가로장 하나가 있었다. 가로장은 험한 길을 대비한 것이었다. 벽 속에 간주처럼 얇은 널판치로 만들었지만 오두막은 튼튼했다. 오두막 앞쪽에는 유리를 끼운 문과 연설할 때 사용하는 작은 발코니 하나가 있었는데 계단석과 강단을 절충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두막 뒤쪽에는 여닫는 창문이 뚫린 문이 있었다. 그 뒤로 경첩을 달아 문 뒤로 걷어올린 3계단 디딤대를 내려 그것을 발판 삼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밤이면 빗장과 자물쇠를 이용해서 문을 단단히 잠갔다. 오두막 위로 많은 비와 눈이 지나갔다. 분명히 색칠을 한 적이 있지만 더는 무슨 색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차들에게 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궁정인들에게 닥치는 통치의 변화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마차 앞쪽 바깥 정면에 간판처럼 붙인 얇은 판자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글자가 조금씩 뒤섞여 흐릿해져 있었다. 금은 매년 마찰 때문에 부피의 100분의 14를 잃는다. 흔히 마손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1400만 금이 유통 중이라면 그중 100만이 해마다 없어진다. 이 금 100만은 먼지가 되어 둥둥 떠다니다가 원자 상태로 변해 호흡으로 들이마실 수 있고 무게가 실리고 쌓이고 의식을 무겁게 만든다. 부자들의 영혼과 섞이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과 섞이면 그들을 사납게 만든다. 비와 신의 선한 마음으로 지워지고 없어진 그 문구는 다행히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솔직한 이 금의 철학은 보안관, 관료 또는 법관, 경찰 간부 등 법조인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영국의 법은 농담이라는 것을 몰랐고 툭하면 반역자로 몰렸다. 사법관들은 전통에 따라 가차없었고 잔혹함이 관례였다. 종교재판관처럼 엄밀히 조사하는 판사들이 넘쳐났다. 제프리스, 억압정치로 악명이 높은 영국의 고관가 이미 새끼를 친 것이다. 오두막 안에도 다른 2 종류의 문구가 있었다. 석회수를 바른 괴짝 위쪽 판자 벽에서는 잉크로 쓴 다음 문구를 읽을 수 있었다. 알아야 할 유일한 것들. 영국 귀족 중 남작은 진주가 6개 박힌 남작 관을 쓴다. 관은 자작부터만 쓴다. 자작의 관은 진주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백작의 관은 끝부분에 진주를 장식하며 아래쪽에는 딸기나무의 잎을 섞는다. 후작은 진주와 잎이 같은 높이로 배치된 관을 쓴다. 공작의 관에는 진주는 없고 꽃장식만 있다. 왕족인 공작은 십자가와 백합으로 관둘레를 장식한다.
웨일스 대공, 영국의 황태자는 왕관과 비슷하지만 닫히지 않은 관을 쓴다. 공작은 대단히 높고 대단히 세력 있는 왕족이다. 후작과 백작은 대단히 고귀하며 세력 있는 영주이다. 자작은 고귀하며 세력 있는 영주이다. 남작은 진정한 영주이다. 공작은 폐하라 칭하고 나머지 다른 중신들은 각하라 부른다. 귀족은 신성하다. 귀족은 의회이며 조정이다. 콩실렴 에퀴리아, 다른 말로 입법과 사법이다. 모스트 오너러블은 라이트 오너러블보다 높다. 상원은 정당한 귀족, 상원이 아닌 귀족은 의례적 귀족일 뿐이니 중심만이 귀족이다. 귀족은 국왕 앞에서도 사법 앞에서도 결코 선서하지 않는다. 그저 나의 명예를 걸고 라는 말로 충분하다. 하원의원은 평민으로 상원의원의 부름을 받을 경우 모자를 쓴 귀족 앞에서 공손히 모자를 벗어야 한다. 하원은 의원 40인을 통해 상원의 법안을 전달하며 깊숙이 허리 숙여 3번 예를 갖추어야 한다. 상원은 평범한 서기 한 사람을 통해 하원의 법안을 전달한다. 대립이 생길 때 상원과 하원의원은 채색된 홀에 모여 상의하는데 귀족은 모자를 쓴 채 앉아서 말하고 평민은 모자를 벗고 서서 말한다. 에드워드 6세가 내린 법령에 따라 귀족은 단순한 살인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누군가를 단순히 죽인 귀족은 체포당하지 않는다. 남작은 주교와 같은 서열이다. 상원의 남작이 되려면 남작령 전부를 국왕에게 예속시켜야 한다. 남작령은 13과 4분의 1개 봉토이며 각 봉토의 조세가 20파운드이니 모두 400마르크이다. 남작의 주인은 상속권에 따라 지배되는 성체이다. 즉,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맏딸에게 기속된다. 다른 딸들에게는 형편에 따라 마련해준다. 우르수스가 벽 여백에 써놓은 주석이다. 남작은 노드의 자격을 가진다. 노드는 섹스너로 라포드, 고전 라틴어로 도미로스, 후기 라틴어로 로더스이다. 자작과 남작의 장자와 차자는 모두 왕국의 예비 기사이다. 상원의 장자는 가터 훈장을 받은 기사보다 우위에 서지만 차자는 아니다. 자작의 장자는 행렬에서 모든 남작의 뒤에, 모든 준 남작의 앞에 선다. 귀족의 딸은 모두 레이디라 부르며 평범한 영국의 딸들은 모두 미스이다. 모든 판사는 상원의원보다 하위이다. 집달리는 어린 양의 모피로 만든 투건을, 판사는 다람쥐 모피로 만든 투건을 쓰며 흰 담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작은 백색 모피를 가질 수 있다. 흰 담비는 상원과 왕만이 가질 수 있다. 귀족은 때릴 수 없다. 귀족의 신체적 자유는 구속될 수 없다. 런던탑에 갇히는 경우만 예외이다. 귀족은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 왕의 사냥터에서 흰 점박이 사슴 한두 마리를 죽일 수 있다. 귀족은 자신의 성에서 제후회의를 열 수 있다. 귀족이 외투를 입고 하인들만 뒤따르게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수의 개인 시종들과 함께할 때만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상원의원은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고 행렬을 따라 의회에 간다. 평민들, 하원 의원들은 그러지 못한다. 몇몇 의원들은 웨스트민스터에 갈 때 바퀴 내딸린 가마를 탄다.
가문의 문장과 왕관이 장식된 가마와 사륜마차는 오직 귀족만 탈 수 있고 이것은 권위의 일부이다. 귀족은 오직 귀족에 의해서만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액수는 5실링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작은 예외로 10실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귀족은 집에 외국인 6사람을, 다른 모든 영국 사람은 그 수를 넷으로 한정하여 유숙시킬 수 있다. 귀족은 포도주 8통까지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오직 귀족만이 순의 집정관 앞에 출두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전쟁 비용을 충당시키기 위해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솔 공작과 해밀턴 공작, 노선벌랜드 공작 등이 그랬듯이 귀족은 원할 때 병력 일개 연대를 일으켜 국왕에게 바칠 수 있다. 귀족은 오직 귀족에게만 의존한다. 귀족은 민사재판에서 재판관 중 기사가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귀족은 자신의 전속 사제를 지명한다. 남작은 전속 사제 3명, 자작은 4명, 백작과 후작은 5명, 공작은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귀족은 대역죄에 혐의가 있어도 고문당하지 않는다. 귀족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다. 귀족은 글을 몰라도 식자다. 아는 것은 귀족의 당연한 권리다. 공작은 국왕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지 단집을 대동할 수 있다. 자작은 저택에 단집 하나를 소유할 수 있다. 남작은 임시 뚜껑 하나를 가질 수 있고 술을 마시는 동안 술잔을 받쳐드는 시중을 받을 수 있다. 남작 부인은 자작 부인 앞에서 드레스 뒷자락을 남자에게 받쳐들게 할 권리를 갖는다. 귀족이나 귀족의 장자 86명이 식탁 86개를 주관하고 각 식탁마다 5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국왕 폐하를 위해 차리는 식사 비용은 행궁 근처 지역에서 치룬다. 평민이 귀족을 공격하면 손목을 자른다. 귀족은 국왕에 버금간다. 국왕은 신에 버금간다. 땅은 귀족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영국 사람들은 신을 마이로드라고 부른다. 이 맞은편에 같은 방식으로 쓴 두 번째 문구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충족시킬 만한 보상. 마지막 이름인 닌네우스 클렌찰리 경 이름 앞에는 우르수스가 직접 쓴 짧은 문구가 있었다. 반역자, 망명 중임, 재산 및 성체와 영지 압류, 잘된 일임. 우르수스는 호모를 칭찬했다. 자기 동료는 칭찬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항상 소리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우르수스의 내면이고 으르렁거리는 것은 그의 외면이었다. 우르수스는 천성적으로 불평꾼이었다. 그는 자연이 반대를 일삼았고 우주를 나쁜 의미로 이해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상을 주지 않았다. 꿀을 만든다고 꿀벌이 사람 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장미가 꽃을 활짝 피운다고 황열병과 보미토 네그로 흑인들의 구토 증세에 원인이 되는 태양을 용서하지도 않았다. 우르수스는 아마 속으로 신에게 많은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물론 마귀는 용수철이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린 것은 신의 잘못이다. 그는 군주나 왕자들에게만 동감을 표현하거나 박수를 보냈다. 어느 날 제임스 2세가 한 아일랜드 카톨릭 성당의 성모에게 순금 램프 하나를 봉헌했는데 매사에 무관심한 호모와 함께 그곳을 지나던 우르수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사를 터뜨렸다. 성모님은 저기 맨발로 서 있는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원하는 것보다 순금 램프를 더욱 절실히 원하신 게 틀림없어. 그러한 그의 충성의 증거와 기성 권력에 대한 명백한 존경도 사법관이 늑대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를 너그럽게 봐주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가끔 저녁 무렵 우정에 이끌려 호모가 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좀 켜고 자유롭게 오두막 주위를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곤 했다. 늑대는 신뢰를 악용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즉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는 푸들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심술궂은 사법관들과 엮이면 매우 성가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르수스는 가능하면 늑대를 사슬로 메어두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가 벽에 써놓은 황금에 관한 글은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힘들었던 탓에 벽에 낙서 정도로 취급되어 위험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2세의 퇴위 후 윌리엄과 메리의 존경스러운 치세 아래에서도 영국의 여러 지방 소도시에서 평화롭게 돌아다니는 그의 마찰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손수 만든 묘약이나 자질구레한 약을 팔거나 늑대와 함께 돌팔이 의사처럼 유치한 연기를 하며 그레이트 브리튼의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또한 떠돌이 패거리를 가려내기 위한, 특히 콤프라치코스를 길목에서 체포하기 위해 당시 영국 전역에 확장된 경찰의 경비망을 유유히 뚫고 다녔다. 아무튼 당연한 일이었다. 우르수스는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다. 오직 우르수스와 함께 살았다.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데 늑대 한 마리가 그 속으로 다정하게 주둥이를 집어넣은 것뿐이다. 우르수스는 카브리지어 인대원이 되는 것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문명세계가 인정한 야만인의 축소판이다. 사람이란 떠돌면 떠돌수록 그만큼 더 외로워지며 그것에서 끊임없는 이동이 시작된다. 그는 어디에 정착한다는 것을 길들여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면서 인생을 보냈다. 도시들을 볼 때마다 그의 안에서는 잡목림과 빽빽한 나무들, 가시덤불, 바위굴 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진해졌다. 그의 진정한 고향집은 숲이었다. 광장의 소음은 나무들의 함성과 비슷해 타향해 왔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았다. 군중이 사막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는 문과 창문이 있어서 일반 주택을 닮은 오두막이 불만이었다. 동굴 하나를 4바퀴 위에 올려놓고 유랑했다면 만족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웃었다. 가끔, 아니 상당히 자주 씁쓸하게 웃었다. 미소는 동의의 표시이지만 웃음은 대개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증오하는 것이었다. 그의 그러한 증오는 집요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데려오는 환자들에게 그는 인간의 삶이 끔찍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백성을 짓누르는 것은 군주, 군주를 억누르는 것은 전쟁, 전쟁을 짓누르는 것은 흑사병, 흑사병을 덮치는 것은 기근이다 등 모든 재앙은 어리석음으로 초래된다는 것을 말해준 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죽음이 해방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야 치료를 했다. 그는 심장기능 강화제와 노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다양한 탕약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안진뱅이를 치료해 2발로 서게 한 다음 빈정거리며 한마디 했다.
자, 이제 두 다리로 걷게 되었구려. 눈물의 골짜기에서 오래도록 걷기를 바라네.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갖고 있던 동전까지 몽땅 털어서 건네주며 입속말로 투덜거리기도 했다. 살아라, 불쌍한 것, 먹어라, 오래도록 살아라. 너의 도영수 신세를 짧게 끝내줄 사람은 내가 아니지. 그러고는 자신의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껏 못된 짓을 저지르지. 지나가던 사람들은 밖에서도 뒤쪽에 나 있는 창을 통해 오두막 천장에 목탄으로 굵게 써놓은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철학자 우르수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